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27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날아가는 올크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청취자,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녹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 네. 말이에요. 이 네. 음질 문제도 그렇고. 그쵸. 근데 하나 불안한 건 있어요. 이 온라인이니까 시스템이고 인터넷 연결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왜 잠깐 뭐 음성이 멈추거나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예상 못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다는 것만 빼면 김 팀장이 마이크를 사준 덕분에 음질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아직 좀 아쉬운 건 이게 딜레이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사실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한 1초 정도 서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1초까지는 아니잖아. 1초, 제가- 1초 정도 되나? 제가 우리 시작할 때 박수 치잖아요. 네네. 저는 한 1초 정도 늦게 쳐요. 맞아요. 나도 그렇더라구나. 제 거 치고 그 다음에 김 팀장께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요. 김 팀장께 늦게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의 인터넷 속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빨리 저는- 유선 해봐요. 네, 유선으로 연결할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랑 박 박사는 비슷한 우주에 살고 있는데 김 팀장이 약간 저기 차원 너머에 살고 있는 거구나. 네, 제가 1초 과거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1초 늙은 겁니다. 에휴, 미친 사람. 아유, 네, 어쨌든 저희가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음질도 계속 체크하고 서로 온라인으로 할 때 케미도 조금씩 더 잘 맞춰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뭔 네. 얘기하는 거야?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저희도 같이 모여서 좀 더 많이 할 텐데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데이터 뉴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김 팀장이 뉴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네. 뉴스인지 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채용하는데 AI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 한창 기사로 나왔었잖아요. AI 인사 그렇죠. 선발 시스템. 그게 네. 뭐 실제로 쓰고 있는 뭐 대기업들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이제 종종 있고 한데 선발 말고 인사 배치할 때도 AI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AI 인사 배치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인사의 프로세스를 한 번만 더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갑자기 인사 배치가 나오니까 인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람의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세부 직무가 나눠지죠. 일단 선발 도구, 그러니까 채용하고 그리고 육성해서 평가하고 배치하고 보상하고 그다음 이제 퇴직하고 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치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보통은 3에서 5년 정도마다 직무 순환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동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치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 팀장님이 준비해 주신 게 그런 배치에 있어서 인사 시스템이 AI로 들어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뭐 선발도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선발은 사실 한 번 들어오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치는 매해 일어나는 일이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네. 되게 인사팀의 많은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사팀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 이동철만 되면은 이제 계속 밤새서 일하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뭐 인사 이동 대상자가 뭐 만약에 수천 명 있다 그러면 일단 수천 명이 자기가 희망하는 뭐 어디로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희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각각 인사 대상자에 대한 평가표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조합해 가면서 최적의 장소에다가 최적의 인사를 배치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하려다 보니까 엄청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게 뭐 그냥 서류만 가지고 일이 끝나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또 사람 일이라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점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꼭 어디에 배치해 주세요. 뭐 이런 개인적인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에 추가해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차원이 높은 고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철만 되면은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대요. 이게 부탁받는 것도 사실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인사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 예를 들면 누가 뭐 A씨 있는데 그 사람은 나랑 일을 하면 좋겠다. 나랑 손발이 잘 맞고 같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조금 신경 써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또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팀한테는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배치를 해야 되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인사 청탁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계속 고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음, 제가 일단은 참고한 기사 두 가지 그 기사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국경제에서 8월 21일 날 나온 기사예요. 제목이 청탁 원천 불가, 기업 인사도 AI에 맡긴다. 네, 이렇게 이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10월 5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KB의 실험, AI에 인사 맡겼더니 인사 불만이 사라졌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두 기사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패널들이랑 이 AI 선발 배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두 기사 모두 KB국민은행의 사례예요. 여기에서 이제 AI 시스템을 배치하는데 도입하고 나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은행은 은행이니까 그 지역마다 지점들이 있잖아요. 영업점. 예, 여기에 이제 배치 대상이 1086명이 있었대요, 올해. 1086명을 각 지점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이제 대조해 가며 어디에 몇 명이 비었는지 확인해 가며 이렇게 작업을 했을 텐데 여기에 AI 알고리즘 기반 인사 시스템으로 전국 영업점이 900곳이 있는데 900곳에다가 이 1086명을 이제 배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절차를 음, 설명드리면 AI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일단 각 영업점의 인력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들, 그 다음에 각 이미 있는 직원들의 정보들, 뭐 직무 경력이나 자격 사항이나 뭐 집 주소, 거주지 정보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면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음, 배치할 규칙을 한 30개 정도를 만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사에 소개된 거로는 거주지에서 영업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한다. 이게 룰인 거죠. 음, 또 영업점마다 고령 직원을 균등하게 배치해야 된다. 아무래도 뭐 젊은 직원을 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직무 직원이 쏠리지 않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핵심 인력이 한꺼번에 전출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제 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룰들을 이제 쭉 만든 다음에 이 중에 30여 개 정도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AI가 이 규칙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의 영업점에다가 최적의 직원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룰 베이스로 요 배치를 하는데 시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음, 그쵸. 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겠지. 네, 사실 뭐 1분이 아니라 뭐 10초만 해도 끝날 수 있겠죠. 뭐 지금 직원 1086명이니까 900곳에 배치하는 게 뭐 그렇게 엄청난 연산량은 아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바로 수용하는 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이 결과를 한번 점검을 한대요. 이게 제대로
문제 없이 배치가 되었나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본 다음에 이제 오케이 하면은 그대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해서 지금 이제 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이제 적용받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인터뷰한 내용들이 기사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워킹맘이래요. 차장 A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전에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인데 육아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AI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여기에 아까 룰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관련 있는 게 있었는데 10살 미만 자녀 여성 직원은 대중교통 출퇴근 40분 미만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까운 영업점에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또 이분은 자기가 이제 새로 보험 관련 자격증을 땄는데 그 자격증과 관련된 자기가 원하던 직무로 배치를 해줬다. 그래서 만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또 다른 사례로 지점장 B 씨가 있는데 이번은 이제 이전의 인사 배치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나 봐요. 어떤 불만이냐면 경험이 많이 있던 직원 2명이 다른 영업점으로 전출된 거예요. 일 잘하던 직원이.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에서 복직해가지고 업무 공백이 좀 있는 분이 한 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또 본사에서 한 명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던 거죠. 그래서 영업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이번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더니만 업무 경력과 직무를 잘 고려해가지고 사람을 배치해줬다. 그래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팀장님인데 이분은 이제 20년 차래요. 예, CC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청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AI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자 이런 공정성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AI 인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평들이 주로 이제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하잖아요. 그 기존의 이제 작업들은.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할 때 예를 들면은 그 인사 담당 직원이 사람의 주소를 직접 보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굉장히 먼 곳에 배치되거나 이런 오류들이 종종 생기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자동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런 사람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류는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배치를 해준다고 하면은 아예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직원들의 능력치를 영업점별로 골고루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룰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점장들의 불만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 업무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인사 발령 일을 이제 하고 나면 항상 불만 제기하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점에 있던 잘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경력도 없기를 못하는 사람들만 다 보내줬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만 전화가 항상 왔었는데 이번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났더니만 이제 그런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직원들의 이제 경험담인 거고, 그 다음에 인사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종합하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거. 여기 이제 국민은행 관계자의 이제 말이 실려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뭐 수천 명이 되는 직원들을 점포에 배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AI 인사를 이제 하니까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시간 안에 이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성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더 공정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뭐 청탁을 받거나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서 배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사 과정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KB국민은행의 사례였고 뭐 아마도 선도적으로 좀 도입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AI 인사 시스템 이렇게 AI 인사 배치 시스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찾아보면 KB국민은행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KB국민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활용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KB도 이걸 더 확대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그냥 종업원들 배치에만 썼는데 내년부터는 지점장을 배치하는 데에도 AI 시스템을 쓸 거래요. 내년 1월에 인사를 하는데
아까 지점이 900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점장도 900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AI 시스템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배치받게 되시겠죠? 이렇게 확대할 전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은행들도 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나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AI 인사 시스템은 개발을 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인사 이동하는데 적용해서 실험을 하는 중인 것 같고, 향후 정기 인사에도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은행도 올해 12월에 정기 인사에 적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은 개발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직원들의 정보들 있죠. 뭐 근무 연수나 출퇴근 시간, 자격증 보유 현황 뭐 이런 것들을 AI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은 KB 국민은행이 했는데 이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에서도 점점 확대하려는 그런 이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기사의 핵심 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 생각해볼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이름이 AI 인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이, 아까 보면 인사 배치에 사용되는 규칙들을 사람들이 미리 정의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녀가 있으면은 뭐 40분 이내에 있어야 된다 지점이, 혹은 뭐 영업점마다 고령 직원을 균등하게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룰들을 사람들이 먼저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실제로 배치하는데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AI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사람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면 사람의 룰을 정하지 않고 데이터만 기반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AI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제 기사에 표현된 것만으로는 뭐 머신러닝 모형을 썼다던가 하는 얘기는 없거든요. 딥러닝 모형을 썼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AI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의 룰을 만들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무엇을 AI로 규정할 수 있나? 무엇은 AI고 무엇은 AI가 아닌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박사 먼저 뭐 얘기해 볼래요? 우선 저는 아직 AI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이거가 AI,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 시스템이 AI가 아닌 건 너무 당연할 뿐더러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도 AI라고 말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좀 너무 과대포장된 마케팅 용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사가 너무 명확하게 그 은행권에서 회사 PR로서 나온 기사라는 게 너무 명확한 데다가 거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뭐 AI라든지 쓰고 있는 단어가 전부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면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사람이 안 하고 계산할 수 있으면 AI라고 부르고 같은 느낌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딥러닝조차도 사실 그걸 지금은 딥러닝을 약간 AI처럼 통칭해서 부르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 굳이 딥러닝을 AI라고 부르겠다네 내가 어쩌겠어 같은 느낌은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걸 진짜 인공지능이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박사는 아니다라는 관점인 거군요. AI는 아니지라는 거군요. 뭐 지금까지 있는 게 다 아직 AI가 아니에요. 뭐가 지금까지 있는 건 됐든지. 뭐가 됐든. 그러면 네. 어느 조건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건 AI라고 박 박사는 얘기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려면 이제 지능이 무엇인가부터 조작적 정의하는 것부터 싸워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안 괜찮은데 그거 나중에- 간단하게만 얘기해봐요. 아니 안 나중에 하려고 그 그래서. AI 철학 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답은 얘기해 줄 수 없는데 이건 아니야라는 거군요. 네네. 어. 얘는 지금 이거는 데이터 갖춰서 그냥 수식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자동화 너무- 시스템 정도? 네,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마케팅 자동화 같은 거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배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든지 뭐 자동 배치 보조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배치 현실적으로 얘기를 솔루션. 해보면. 네. 그러니까 아마 규칙을 넣으면 규칙의 웨이트 값에 따라 최적화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이 다시 판단해서 제공하면 됩니다라고 할 때, 제가 볼 때 이 기업에서 은행에서 잘한 부분은 인사라고 하는 데이터 부분에 데이터를 정교화해서 잘 입력해 넣었다라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 일이 있는 곳이
어떤 업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은행권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지점이 많이 있고 각 지점에 여러 고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교사 정도 있겠죠.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그 음. 사람들도 약간 어떤 거리에 맞춰서 이런 거에 따라 배치하게 될 텐데 그걸 일일이 사람이 눈을 보고 한다라는 게 사실 그동안 굉장히 무식하게 해왔다에 가깝고 드디어 이제야 겨우 딥러닝이 뭐야?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뜬 지가 언젠데 이걸 이제 하고 있구나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사실 그게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학교 선생님들 배치하는 프로그램이었대요. 그러니까 네, 그걸 한번 만들고 나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여러 학교에 불려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엄청난 비용을 써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조 과장은 어떤 것 같아요? 이거를 AI라고 할 수 있을까? AI라고 하려면 뭐가 갖춰져야 할까? 이게 무슨 AI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싶고, 저도 뭐 이거는 마케팅 기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HR을 하니까 이 기사 안에 있는 맥락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AI 인사 시스템을 했더니 청탁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웃긴 거예요. 청탁 때문에 AI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청탁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아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AI를 그동안 못 해왔다 이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러니까 AI가 기능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였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기사가. AI 자체가 만들어낸 예. 효과성은 없고 그냥 그 전에 부정적인 걸 줄여줬다. 네, 그래서 인사부서 사람들의 그 시간을 줄여준 거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화인 거고, 자동화인 거고, 이렇게 배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지금 말하는 건 만족도거든요. 이제 구성원의 만족도. 구성원들도 당연히 만족도나 불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의사결정되는 게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룰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만족도랑 은행의 성과 같은 게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교육 담당자잖아요. 교육을 할 때 그 김 팀장도 교육할 때 보면 그 저희가 팀을 짜잖아요. 그죠? 네. 네. 김 팀장 팀 짤 때 어떻게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할 때 팀을 짤 때요. 예. 골고루 짜야 되죠. 너무 잘하는 분들만 모이거나 너무 그쵸. 처음이신 분들만 모이면은 서로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그쵸. 가능하면 좀 비슷하게 모여 계시게끔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있는 회사의 교육 시스템에 자동으로 팀을 짜주는 로직이 있어요. 교육팀을요. 근데 오. 그 담당자가 이거 일일이 다 짤 수 없으니까 연령, 성별, 계열사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프로그래밍 개발로 해가지고 벌써 만들어진 지가 8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AI인 거죠. 그죠. 요즘 만들었으면 AI라고 했겠지. AI네.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담당자가 저기 그 엑셀에서 내림차순 정렬해가지고 나이 순으로 뭐 1그룹, 2그룹 이렇게 매기던 거를 그냥 자동화 해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 정도를 가지고 AI를 논하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명칭이 있죠. 이런 걸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VBA로 엑셀에서 짜기도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진짜 수식 말고 뭐가 들었을까 싶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죠. 이거 뭐 그냥 근데 하나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봐봐. 아까 만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사에서는 만족했다라는 사람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마케팅 기사니까. 불만족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이번 올해 그 전보 뭐 인사 배치 왜 이 모양이에요라고 했을 때 인사부서가 그렇지 뭐가 아니라 야 이거 AI가 한 거야. AI가 한 책임을 거야. 돌리고 이렇게. AI가 제일 정확한 선택을 한 거야. 어련히 잘 이렇게, 하셨겠지 AI님께서. 이런 수단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비슷한 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그 채용 공채들도, 그러니까 경력직 공채들도 그 뭐지? 필기 시험 보잖아요. 인적성 검사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탁을 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인적성 검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가서 이제 샤바샤바 한다고 노력해봐도 그게 이제 최소한의 공정성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규칙을 기반한 배치, 자동 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왜냐면 데이터로 남았잖아요. 너는 여기로 배치됐어. 그런데 그거를 다시 조정했어. 왜 조정했어? 그러면은 그 왜 조정했다는 게 기록이 남지 않으면 바꿔주기가 인사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약간 공정해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 공정한 건 또 다른 문제지. 제가 여기서 공정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고 데이터의 알고리즘이 뭐다라는 걸 다 공개해야 공정한 거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 거기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드디어 시작했다. 겨우 시작했긴 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시작했다. 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공정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고민해 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따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AI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AI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고 그렇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좀 뭐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런 거죠. 뭐라고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뭐 그냥 이름 붙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트레이딩 시스템 자동으로 해주면 그거 AI 트레이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은 뭐 매수하거나 매매하게 하는데 그걸 두고 AI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트레이딩 쪽은 그런 거는 깐깐하게 해. 어떤 거는 그냥 자동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그냥 시스템이 룰 베이스로 그냥 판단해서 해주잖아요. 어쨌든 정해진 룰을 따라서. 그럼 어쨌든 기계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뭐 AI라고도 볼 수 있지. 뭐 꼭 머신러닝, 딥러닝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걸 AI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요즘은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별로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그건 어차피 맞는 것 체감하는 같아요. 건 똑같거든요. 이게 룰 맞아요, 베이스든 맞아요. 딥러닝 베이스든 머신러닝 베이스든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기계가 결정해줬고 그걸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효과성을 누린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안에 원리나 구조, 이거 방법론이 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래서 얻어진 효과가 뭐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공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AI로 접근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AI 인사 시스템, 뭐 AI까지는 아니더라도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기반의 인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거는 좀 고민해 볼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까 룰 베이스로 사람이 룰을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로 가능할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AI인 경우, 실제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지표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AI 인사를 하는 목적이 은행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네. 일단 저는 AI는 그냥 제 단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람이 시키지 않은 일도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근데 강인공지능을 지금 얘기하는 거군요. 근데 지금 이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냥. 엑셀에 어, 수식 입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동화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면 그냥 사람은 모델만 주는 거죠. 야, 영업점에 갔을 때 매출을 제일 잘 올릴 만한 사람들을 지금 매출 신장의 속도가 가장 느린 영업점에 배치해라는 모델만 주는 거예요. 목적만 그렇 준다. 그쵸? 예, 목적과 지표만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은 전부 다 모델에서 작동을 해야 그게 저는 AI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 룰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완전히 머신러닝 뭐 아니라고 하면 룰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최소한의 지켜져야 이제 되는 그쵸 것들. 그쵸 그쵸 뭐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는 뭐 이제 집 간의 통근 거리를 40분 미만으로 줄인다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지점의 그런데 모든 직원이 어쨌든 남자만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쵸. 예, 그런 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제가 HR 애널리틱스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있는 목적 지표들은 전부 다 사람이 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SABC를 균등하게 배분하게 팀을 짜 이렇게 했을 때 팀마다 S 한 명, A 한 명, B 한 명, 뭐 C 한 명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묶는다고 하는데 그 SABC가 제대로 성과 평가가 된 거냐는 거지. 사람이 평가한 건데. 그러니까 타겟 변수 자체가 인사평가 네, 기준일 텐데 네, 그 그렇죠. 데이터는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일 테고 네. 그거 가지고 모델 만들면 그 되겠냐 하는 생각인 거군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한 적이 이제 다른 회사에서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용할 때 특히 인사 시스템 AI로 많이 하는데 어떤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성과를 내냐 그 특성만 잘 파악하면 신입사원 뽑을 때 그 룰을 적용하거나 그 모델을 적용하면 좋은 사람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작동이 안 돼. 음. 그리고 그렇게 뽑았다 한들 실제로 성과를 내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대조군을 안 뽑았잖아. 그렇죠. 이걸 도입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해야 효과가 있는지를 그럼.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신입사원 들어와서 3년, 5년 뒤에 성과를 내냐 마냐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데이터 분석처럼 그때그때 바로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사 자체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조과장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다 풀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음.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아까 이제 인사 배치 시스템이랑 팀 짜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사원 교육은 그 룰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팀을 짜줘요. 근데 제가 그 CEO들 컨퍼런스도 담당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제일 힘든 게 매년 석식 자리 배치도를 짜는 거예요. 석식 자리? 밥 먹는 자리? 네, 석식 자리 배치도를 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아이고 힘들다. 왜냐하면 그 CEO 분들의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 두 분은 작년에 옆에 앉아 있었고, 음. 저 두 분은 요즘 사이가 괜찮고, 저 두 분은 같이 앉혀드리면 계열사 간에 시너지가 날 것 같고. 피곤하다 피곤해. 그러니까 석식 만찬 자리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진 자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룰 베이스가 아니라 이 컨텍스트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이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사는 아직까지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저는- 데이터로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박 박사님. 제가 그걸 듣고선 느낀 건 랜덤으로 짜나 그렇게 하나 비슷하지 않을까. 조과장이 지금 한 행위를 랜덤으로 해도 비슷하지 네. 않겠냐? 뭐가 있냐면 뭐 주식할 때 주식 그 뭐지 트레이더들 뭐라 그래야 돼? 그 성적들 비교하는 거가 미국에서 계속 있는데 뭐 원숭이가 찍은 거를 이기기가 힘들대요. 다른 그렇죠. 트레이더가. 네, 근데 원숭이가 찍었다는 얘기는 랜덤이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나 랜덤으로 하나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그러니까 스치듯 지금 지나갔습니다. 박 박사 얘기는 조과장은 원숭이다. 아니지. 그거보다 못하다지. 원숭이만 못하다. 야, 내가 그렇군요. 방송이라서 얘기 못한 게 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알겠어요. 얘기해줄게. 알고 원숭이보단 있어요. 나아. 농담으로 넘어가 보려고 한 거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이게 AI가 되려면,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되려면 AI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반으로 진짜로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잘 축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미 잘 없지 않을까? 그 사람의 없어. 역량이 아주 세세한 역량들, 그다음에 행동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데이터로 쌓여 있어야만 뭐 그거하고 뭐 성과 지표는 뭐 그냥 영업 뭐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만한 데이터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근데 구글에서 인사선발 배치할 때 그 사례들 보면은 실제로 머신러닝을 도입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행동 정보들을 다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왜냐면 그런 사례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그건 없고, 그래도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차선책으로 일단은 룰베이스로 시작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룰베이스뿐만 아니라 지표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사에서 보면은 사실 연차, 그 다음에 집과의 거리 이런 것들은 그냥 정량 지표로 쭉 기계적으로 뽑으면 나올 법한 지표잖아요. 그렇죠.
논쟁이 있을 거리도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실제로 업무 성과 능력 같은 걸로 만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 거란 말이에요. 특히 제가 지금 뒤에 지점장 한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 이제 능력 위주로 들어갔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능력을 누가 정의할 건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야, 큰일 예전에 났다. 제가 그 심리 측정에 관한 에피소드 다룰 때도 나왔던 문제들이 이게 쉽지 않죠. 그 역량 사람을 모델링, 측정하는 방법. 네, 역량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역량 모델링하고 그걸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과연 공을 들여서 그런 작업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인사팀에서는 이 KB국민은행에서는 이걸 도입해서 되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효율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용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과거의 방식으로 혹은 기존의 방식으로 인사팀을 운용하는 거죠. 인사 선발 배치하는데 이제 사람이 하게끔 해야 되니까 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AI 인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있겠죠. 이 둘을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가 더 좀 싼 방법일까요? 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같다고 전제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AI 인사 시스템이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롤베이스로 이렇게 만드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당연히. 왜냐하면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짜고 또 보고하고 고치고 막 청탁 받아서 괴로워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니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치의 결과가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치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박선 어떻습니까? 저도 뭐 접근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 시스템을 최대한 개발해 보려고 노력하는 바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사만큼 회사에서 계속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그치. 그 필드가 변하지도 않아. 음, 그러면 당연히 자동화해야 되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동안 안 한 게 신기할 정도로 항상 해왔던 일이란 말이죠. HR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 정도 굉장히 반복하는데 오랫동안 왜 시스템을 안 만들었냐? 이런 거군요. 너무 오래돼서 차라리 안 한 거에 가까워 보여요. 음,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네 일하고 이미 정해지고 배워지는 인프라 내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인사도 뭔가 배우는 쪽의 일종의 일이고, 그리고 약간 그거를 인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컴퓨테이션, 이런 자동화라는 개념이란 건 전혀 없을 법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자생적으로 나오기엔 쉽지 않았고, 드디어 이제 그런 일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어떤 기업에서 인사의 관점에 있어서 일을 다르게 하겠어요. 다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지만 컨텍스트가 굉장히 달라서 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처럼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점에 직원들을 배치하는 문제는 좀 컨텍스트가 좀 적게 들어가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해야 될 고도화된 컨텍스트가 좀 적어도 이렇게 데이터화로 했을 때 넣는 것만으로도 좀 가능한 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시작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인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소위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자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베이스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거리로 회자되기에 좋은 사례가 기사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뭐 어디 여기만 그렇겠어요? 사람이 뭐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업무가 도처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차차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에 맡기는 추세로 가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 그 효율적이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봤던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효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선발 배치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려면 효과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치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잘 된 거다,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Y 값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타겟 변수를.
뭐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생각하면 지점의 영업 성과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 지점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였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지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인사 배치가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없지. 그쵸. 왜냐면 애초에 그 지점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나 뭐 요충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음. 그냥 그 주변에 건물주가 많이 사시면 영업 성과가 높겠지. 그렇죠. 그 은행 업무 많이 보는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너무 곳일 수 부정적으로 있잖아요. 얘기하시는데. 아니면 막 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에 있는 지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가든 성과가 낮은 걸로 그러면 배치가 잘 안 된 걸로 판단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영업 성과를 기준으로 놓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점장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 여기 인터뷰에도 보면은 지점장들이 이 배치에 대해서 만족해 했다라는 인터뷰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러면 지점장이 보시기에 이 배치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직원이 영업장에 왔다. 그러면 이거는 배치가 잘 됐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것조차도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인터뷰에서 이제 주로 이 AI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배치된 직원들의 인터뷰도 또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만족했던 얘기,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직원이 느끼기에 내가 여기에 배치된 거는 잘 된 거야. 나는 만족스러워. 라고 하면은 그 인사 배치는 잘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기준으로 인사 배치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사에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김 팀장이 정리해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이럴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직원의 인사 배치 만족도가 고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매해 실시되는 인사 배치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했을 때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게 연구 결과가 있어.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영업점은 영업 매출도 많이 나와 라는 결과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인사 배치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하자라는 걸로 귀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 조직 관련 논문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인사 배치를 직원 만족하게끔 하는 것도 뭐 나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와 영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걸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조직의 가치와 그다음에 그 직원의 직무 배치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다는 걸로 논문이 그렇죠. 나오고 나면 연구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타겟 변수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전까지 그게 먼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그것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딱 단언할 수가 없게 되네요. 근데 뭐 제가 아는 연구 내용들로는 일단 직원의 조직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객의 만족도도 높은 경향이 있더라 하는 논문들은 있어요. 근데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로 치면은 많아봐야 0.3, 0.4 정도? 그 정도의 관련성은 있어요. 왜냐면 뭐 사회과학 연구들, 심리학 연구들이 그 정도의 상관만 하더라도 꽤 큰 발견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막 크리틱한 막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거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네네. 박 박사는 어때요? 효과성을 뭘로 판단해야 되는가? 글쎄요, 그게 있었으면 진작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효과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같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이런 은행권, 그러니까 배치가 꼭 돼야 되는 그냥 이 업무가 지정돼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배치가 되기를 지정해야 되는 케이스의 경우는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마 채용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이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가 적합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좋은 지점 거리라고 하더라도 일을 그만두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감각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특히나 지금 이 지점에 운영해야 되는 경력직이라는 게 사실 은행권에 계시는 지점의 일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일들로 보이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먼저 나서는 형태의 인사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든 시켜주시면 잘할게요 같은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 많이 있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 업무 경험치가 쌓인 걸 가지고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런 기계적인 배치가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효과성이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룰 추가하는 거지 뭐 계속. 뭔데 뭐 문제 제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해소할 수 있는 룰을 추가하고 또 문제 제기가 나왔어.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룰을 추가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는 배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게 업무 성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음.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조직 입장에서 무엇이 효과적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건가요? 지금 요 문제만 봐서는 그러니까 음, AI 인사 시스템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 포괄적인 인사라는 업무 전체에 대해서 그걸 AI 하는 게 효과적이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그 필드를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요 뭐지 지점에다가 직원들을 재배치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에서만으로 한정하면 효과적이다라는 건 업무 각각의 지점의 업무 성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할 거냐라기보다는 어, 직원들에게서 내부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만으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성은 어차피 따질 수 없으니 직원의 네. 만족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그쵸. 음, 정량적인 지표로 넣으면 정량적인 지표 때문에 생기는 또 정성적인 지표에서의 불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성 지표를 효과성 지표로 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전에 도과장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 세대들이 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설문을 할 때 더 솔직하게 한다.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요즘엔 짤 같아요. 없이 응답한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과거에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설문의 효과가 공정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효과적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기대는 게 반대로 지금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뭔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기준들이 먼저 좀 정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 기사에는 이런 내용들은 잘 없더라고요. 뭐 물론 뭐 지면상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그냥 계속 그냥 사람들이 좋아했다더라라는 얘기만 있고 뭘 기준으로 음, 어떤 절차로 이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기는 하고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죠. 뭐 지금은 그렇고 뭐 지금이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물론 이제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고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나면 과거 전망들이 다 우스운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도 전망하면 재미는 있으니까 두 분은 미래에는 이 인사 배치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발생할 것 같은데 HR 하는 직무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천국 또는 지옥일 거다 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HR을 하고 AI가 감시하는 체제인 거예요. 어. 이거는 지옥이 되겠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스템이 평가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어, 반대는 AI가 HR을 하고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 있다. AI 위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약간 음, 뭐랄까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는 AI랑 살아가게 될 거예요라고 할 때 그런 느낌인 거죠. 음. 위드 AI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연히 지향점은 후자가 되겠죠. 천국으로 가야 근데 된다. 예, 근데 자칫 저는 어떤 생각이 음, 드냐면
모든 직무가 그렇지만 HR의 대부분의 기능은 자동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세요. 저도 채용 공감합니다. AI가 채용 AI가 하고 배치 AI가 하고 급여 업무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자원이 투입된 업무거든요. 페이롤 업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AI가 할 수 있고 다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급여 같은 것들 사실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만큼 되게 까다로운 업무인데 그런 것도 AI가 하고 뭐 급여 상승률 정하는 것도 뭐 이제 뭐 며칠씩 워크숍을 해가지고 급여 상승률 정하는데 그것도 그냥 뭐 경제 지표 보고 뭐 어떻게 그 급여를 인상해야 누가 제일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AI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HR을 왜 사람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전히 사람이 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 과장이 HR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내 직장 어쩌라고. 당연하지. 근데 저는 HR에서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HRD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런 HR에 AI는 있으니까. 없잖아요. 당연하지 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야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싶은데 과장급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4박 5일짜리 시간표를 짜줘.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AI는 GPT-3 정도가 GPT-4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말하면서 될 것 같지. 아직 그런 건 좀 하여튼 한참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한 여기 사례에 나온 것처럼 배치, 페이롤, 뭐 선발, 뭐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한 이런 알고리즘으로도 금방금방 해결되는 걸 보면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AI가 들어올수록 그 HR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HR은 임직원의 적인가? 뭐 듣는 네. 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네. 박 박사는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조 과장이 얘기한 거 되게 공감 많이 하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든 헤드쿼터 업무 하는 사람을 전부 개발자로 채용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걸 사람이 지금 업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에 능숙화된 업무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HR을 포함해서 모든 IT 업무 이외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발자가 들어가서 자동화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알려주고 나면,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다시 과거로 못 돌아갈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좋은 게 그래서 있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걸 내가 지금 온전히 노가다 해왔단 말이야. 약간 이런 세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코드 솔루션이나 로우 코드 솔루션들이 최근에 계속 부상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큰 기업들 물론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룰 베이스라면 더욱더,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룰 베이스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최적화 레벨의 일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계속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일들, 지금까지 기계가 겪어보지 않은 루틴화되지 않은 일들을 대응하는 생산적인 일을 담당하고, 기계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적인 일의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최적화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게 되면 점점 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 쪽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작했지만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규칙이 중요하고 규칙 기반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일어나는 것들은 금방 자동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AI란 이름을 붙이든 말든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자동화 될 수는 있고,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AI가 붙어있는 온갖 서비스 솔루션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인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는 제일 먼저 그 조직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되게 유용한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솔루션도 쓸모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데이터가 아무리 양이 많아도 거기에 뭐 고급한 어떤 화려한 분석 기법들이 쓰여도 그게 그렇게 큰 효과성을 보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AI가 요즘에 마케팅의 화두이기 때문에 다 뭐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데이터를 갖고 뭘 만들었느냐 이거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AI 인사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아마 이 분야는 계속 논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또 기사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기사만 갖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맥락이나 뭐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알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의 방송이 약간 비판적이었는데 뭐 그 정도는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AI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조금 날카로웠지만 이렇게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이 HR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진짜 변하기 어려워요. 특히 금융권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변화를 시작했으니까 결국에는 종국에는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AI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포장을 해봅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그게 변하기 전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시작되면 순식간에 다 변한다. 그럴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으니까 몰랐던 거지 가능성을 맞아요. 보자마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박 박사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는 사람이 뱉지 못할걸? 그러니까 그거 언제 손으로 다 해.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아마 이미 인력을 감축하고 있을 거라고. 못 돌아가. 네. 저희가 요 이야기는 좀 더 자주 다뤄보는 좋은 주제, 자주 다뤄볼 만한 좋은 주제니까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뭐 채용 선발 시스템 같은 거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데이터 뉴스 준비해 주신 김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기가 자기한테. 나 되게 수고 많이 했어. 잘했어, 김 팀장. 네. 그래, 잘했다. 네. 그래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